오늘은 신경진 장편 소설 결혼하지 않는 도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세계문학상 수상작가 신경진 신작 소설. 신혼여행 둘째 날, 해운대 바다는 불타는 태양 아래 진녹색 파도를 밀어내며 지친 사람들을 유혹했다. 해변에서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다. 하욱은 신부 뒷발치에서 어촌 풍경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말없이 앞만 보며 걷던 영임이 걸음을 멈췄다. 이제 와서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하욱은 어린 신부 앞에서 머뭇거렸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진실? 질문을 되받은 하욱은 고통스러웠다. 당신 형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평생 빚진 거라고? 하욱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은 그런 남자가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같은 얼굴을 지녔지만 형제는 실제 닮은 데라곤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아내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똑같은 외모의 형제 중 하필이면 동생을 소개받았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형 상욱은 지적이고 다정했다. 반면 하욱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았다. 그들은 아폴론과 헤파이스토스처럼 혹은 안평과 수양처럼 형제이면서도 달랐다. 지금 당신 눈앞에 뭐가 보여요? 영임이 도로변 좌판에서 해산물을 파는 해녀무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여자들은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생선 위로 추락하는 파리를 쫓고 있었다. 하욱은 가난한 사람들이 싫었다. 당장이라도 신부의 손을 잡고 호텔로 돌아가 뙤약볕을 피하고 싶었다. 호텔 라운지에는 달맞이 언덕 골프장에서 스윙을 즐기는 특권층 신사들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부인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하욱은 그들이 부러웠다. 현대의 코티나와 피아트를 타고 내려온 피서객들은 올림포스 신전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는 아폴론의 황금마차 같은 차들을 바라보다 버스로 신혼여행을 온 자신과의 신분격차에 쓰라린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 순간에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력신문 기자가 된 이력도 빛이 발했다. 뭐가 보이냐고요? 영임이 재차 물었다. 하욱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검게 그을린 노점 상인들과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뿐이었다. 어촌 뒤로는 논밭이 펼쳐졌고 하늘 끝에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보였다. 당신 월남에서 받은 돈 아직 통장이 있다고 했죠? 하욱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면 살림집에 보태기 위해 남겨둔 돈이었다. 내 혼수 합쳐 여기다 땅을 사요. 여기다 땅을 사라고? 그래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밭을 알아봐요. 운이 좋으면 꽤 넓은 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미쳤어요? 땅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논밭이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 극동 호텔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신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이 외진 어촌에 무슨 호텔이 필요하단 말인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 대장정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건가? 월남 정글 속에 버려진 국군 전우들의 시체를 찾아 헤맨 대가를 겨우 이 어촌 밭되기에 묻어버리자는 말인가? 이제 집안일은 내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요. 하욱은 영임이 더위를 먹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자신의 고백에 충격받아 제정신을 잃은 것인지도 몰랐다. 대학도 직장도 모두 형의 도움으로 구했다는 고백을 듣고 미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자는 없었다. 하욱은 수험장으로 걸어가는 상욱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15분 먼저 태어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기 위해 대리시험을 쳤다. 수험장을 나온 후 형은 재수생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영임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어리석은 여자들만이 사랑이라는 몹쓸 전염병에 걸려 순결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향 청도에서 이름 높았던 언니의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탈출을 꿈꾸었다. 과수원집 순이 언니는 온양온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10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 남편이 몽둥이를 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매를 맞아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여자는 어둠을 틈타 친정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출가 외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친정 식구는 없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원망 섞인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던 순이 언니. 영임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남편은 여자의 미모에 반해 넋을 잃고 마을을 배회하던 사내였다. 사춘기 소녀는 하룻밤 사이 순진한 공무원이 짐승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모든 게 사랑이라는 악성 종양이 일으킨 비극이었다. 남자들은 성욕과 사랑을 혼동했다. 그들은 여자를 소유했다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 아름다움이 소멸되었음을 알고 권태로 몸을 떨었다. 권태는 분노로, 분노는 폭력으로 여자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영임은 고향집을 떠나 대구의 야간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낮에는 방직 공장의 백열등 아래서 미싱을 돌렸다. 밤에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잤다.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도 않았다. 그러나 졸업을 코앞에 두고 무적의 바이러스 백신이라도 맞은 듯 경계심을 잃었다. 회식 자리에서 만난 대학생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는 여름방학 동안 삼촌 회사에서 용돈을 벌며 트럭을 몰았다.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의 매끈한 서울 말씨에 회식 자리에 나온 어린 여공들의 가슴이 뛰었다. 주말에 영화를 보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영임은 자신이 경쟁 관계에 놓인 여자들을 물리치고 신데렐라가 된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여름이 가기 전까지 총 3번의 데이트를 한 후 그녀는 포항의 어느 산사 아래 민박집에서 순결을 잃었다. 땀으로 범벅이린 남자는 묘한 미소를 흘리고는 혼자 계곡으로 내려가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갔다. 곤충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어서 모기장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생 오빠가 이 그늘진 민박집으로 동료 여공들을 데려왔다고 확신했다. 사랑이라는 질 나쁜 전염병에 걸린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듯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도 깡촌에 사는 소장농 딸도 대구 방직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공순이도 아니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다. 미혼 여성이 버티기에는 고된 일을 도맡으며 쌈짓돈을 모았다. 신용이 쌓이자 포목점 상인들의 개 모임에서 개주를 맡았다. 달러 이자를 받는 돈놀이는 체질에 맞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은 누구나 경상도 똑순이를 찾았다. 그녀는 수년간 모은 돈을 투자해 여대 앞에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 불과 20대에 자기 이름을 내건 점포 사장님이 된 것이다. 순진한 부잣집 여대생들은 처녀 사장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 값비싼 화장품과 옷을 사들였다. 영임의 혈관에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인의 피가 흘렀다. 그러나 돈이 쌓이고 가게를 늘린다 해서 행복까지 함께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대생들이 졸업 후 더욱 유복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들은 추억에 잠겨 남편의 자가용을 타고 가게를 방문했다.
양키 가수에게 빠져 비명을 지르던 여자아이가 하룻밤 사이 중소기업체 며느리가 되거나 의사, 변호사 부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육체 노동으로 쳇바퀴를 도는 영임에게 일종의 마법과도 같았다. 그녀들이 호사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고 떠난 자리에는 질투심이 타올랐다. 심사숙고 끝에 영임은 결정을 내렸다. 그해 겨울 대입시험에 응시해 논밭으로 둘러싸인 한 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질비하던 시절이었다. 영임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여대생이 돼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장돌뱅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는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산전수전 다 겪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그녀는 졸업하기 전까지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노력했다. 신촌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 청도에 과수원과 목장을 사들였다. 소장농이었던 아버지와 두 오빠는 몇 년 되지 않아 고향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유지로 변신했다. 시퍼렇게 멍이든 얼굴을 숨겼던 수녀 언니의 사과나무 밭도 이제 그녀 소유였다. 영문학과에 입학한 영임은 제임스 조이스도 모르고 T.S. 엘리엇도 몰랐다. 그녀가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두 줄이었다. 하나는 영문과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햄릿의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살인을 독려하는 맥베스 부인의 대사,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다였다. 그런데도 졸업하는데 걸림돌은 없었다. 졸업을 앞둔 시즌에는 중매쟁이가 가져온 이력서를 받아들고 남자를 골랐다. 결혼은 무모한 도박에 가까운 자유연애와는 달리 달콤했다. 그녀는 남자들의 직업과 사회적 배경을 저울질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모험심이 강해서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직업에는 덜 끌렸다. 그녀에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줄 강한 남성적 매력의 소유자가 필요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의 일원이었다. 북한 괴뢰 정부보다는 가난한 자유대 안에서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사회적 계층과 신분이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시장 바닥의 생리를 배울 수 있었다. 영임은 라이방 선글라스에 군용 지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육군 소장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하욱의 이력을 꼼꼼히 뜯어보며 월남 정글을 헤맨 초급과 장교의 활약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 살아남아 훈장을 받은 남자였다. 이런 남자라면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는 명분대를 졸업한 수재이자 신문사의 기자였다. 문물을 동시에 갖춘 남자에게 그녀는 비로소 인생을 걸어볼 유혹을 느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영임은 남편 하욱과의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해운대 모래사장 위를 떠돌던 열기를 기억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그녀는 남자의 야심과 무분별한 욕망에 분노했다. 대리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마저 형의 도움으로 구한 남자의 위장술은 그동안 자신이 신분을 세탁한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속임수였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도 치른 후였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속셈인지 알 수 없었다. 영임은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형을 보고 그로테스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신랑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한쪽 구석에 외따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고시생이 시아주버니가 된다니 섬뜩했다. 쌍둥이 형제를 번갈아 바라보니 영혼이 둘로 분리된 인격체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눈치 빠른 자신이 왜 그때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 영임은 상욱의 철하는 배불뚝이 여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원도 산골에서 상경해 이름 없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벌이에 매달린 초라한 이력은 시골집 뒷간에서 풍기는 악취처럼 메스꺼웠다.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여자의 능청스러운 웃음과 펑퍼짐한 몸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았다. 상견례를 끝낸 날, 영임은 시집과는 반드시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와 무능한 시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얽힌 뿌리 깊은 혈연 관계. 그녀는 살 속을 파고든 기생충의 역겨운 비린내를 감지했다. 그것은 결혼이 몰고 온 최초의 먹구름이었다.